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해설을 전해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년도 예산안 639조 이거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네요. 맨날 시한만 만들어 놓고 시한 어기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도 합의 소식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법인세 인하 문제는 여야 의견 접근 단계까지 왔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인세 문제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찰국 예산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 각각의 입장 먼저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을 통해서 상당수 여야가 이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인하 부분도 뭐 상당 부분 그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쟁점은 이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5억밖에 안 돼요. 내년 예산은 639조입니다. 이 5억이 결국 639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게요. 그런 형국인데요. 마치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뭐 그런 격인데 여야가 어쨌든 뭐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그 법인세 최고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당으로서는 이제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이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쟁점, 행안부 경찰국,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고 지금 이제 압박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조건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아직 그 이견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요. 또 5억 원 예산 때문에 639조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진표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을 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윤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에 맡겨서 또 헛바퀴만 돌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그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본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존심 싸움 때문에 지금 사실 사실 5억밖에 안 되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야가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 하면서도 상당 부분 지금 의견 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뭐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한만 계속 만들어 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법정 시한이었던 2일, 정기국회 종료일이었던 9일,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 그리고 다시 한번 제시했던 2차 시한인 오늘 19일 모두 넘겼습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최장기 지각이다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연말까지도 계속 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여야가 모두 다 이제 계속 협상 시한을 이제 늦추면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타결을 볼 것이라고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고금리 고물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결국 올해 안에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여론의 질타를 엄청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압박을 여야 누구도 아마 견뎌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안에는 통과가 확실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야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고 막 5억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지금 이제 갑론을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행안부 예산하고 법무부 인사관리단 예산 5억이 무슨 민생과 무슨 대단한 그러게요. 그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여야가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야가 이제 이미 의견의 접점을 이뤘다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결국 타협을 이루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바로 타협할 것 같으면서도 한참 시간이 걸리고 또 한참 시간이 걸릴 것도 또 극적으로 또 금방 타결이 되는 경우도 지금까지 많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며칠 날 바로 된다라고 이제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는 분명히 된다. 그리고 빠르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가능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일부러 질질 끄는 건가요? 이거 참 올해 안으로 어쨌든 뭐 준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합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도 바로 이 예산안 처리와 연결돼 있는데 말이죠. 우상호 의원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기다릴 수 없다 하고 오늘 개문 발차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지금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예산안 처리 상황과 관계없이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건데요. 국조특위가 11월 24일에 본회의 승인이 나면서 공식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는데 계속 시간만 흐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간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네,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국정조사를 마냥 늦출 수 없다. 그러면서 개문발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개문발차를 결국 이렇게 언급한 것은 내년 1월 7일까지 이제 활동 기한을 고려할 때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활동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것이고 또 정부 여당이 이제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산안 협상을 질질 끄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의혹도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바로 이제 출범을 시키겠다. 이제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전혀 불참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야3당 특위위원들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가운데 현장 조사 이외, 기관 보고 이외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달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한 뒤에 25일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당초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쪽에서는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서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조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대기가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알다시피 이제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열긴 했지만 예산안 처리가 이제 지연되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에 의한 단독 처리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제 면치 못했는데요. 네. 여야가 이제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빨리 타결을 짓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공동으로 참석해서 진상규명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말 그대로 개문발차 국민의힘 측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데 일정은 합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 특위 소속 의원들만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의결을 했는데요.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하고요.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안부 현장조사하고 기관보고는 27일 29일에 받고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 이렇게 3번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3당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기한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기한 연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야3당끼리 국정조사를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는 뭐 반쪽짜리다,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 어떨까요? 야3당끼리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이 많은 그런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이 이제 불참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오는 참고인이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인데 그렇죠.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참석을 기피할 가능성도 높고요.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그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 이태원 참사의 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여는 것인데 빈손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야 모두 국민적 질타를 이게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상당 부분 그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타결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여야가 이제 예산안 협상을 타결짓고 그리고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서 온 국민이 바라는 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리고 누구에게 그 정확히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사만으로는 정확한 진상 규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수사는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뭐 책임 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원인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그런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저도 이제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내일 모레 바로 이태원 현장 조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 국조특위에서 어떤 것을 밝혀낼지 진상 규명에 어떤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 활약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전당대회 내년 3월로 일단 잠정적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전당대회에 적용되는 경선 룰, 당대표 경선 룰이 바뀌었죠? 네, 지금 당원 100%로 결국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변경 관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상임 전국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각각 적용하는데 이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당원 100%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에 박근혜 대표 선출할 때 전당대회에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했는데 18년 만에 폐지한 거고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책임당원에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당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 함께하는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게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도입 배경을 밝혔는데요. 당원 100% 선출 방식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다. 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당원들의 그 대표가 당원들을 대표해서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당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민심을 얻는 것이 어떤 정당의 어떤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당 대표는 내년 2024년 총선을 이제 진두지휘할 사람인데 당원들만 이제 뽑는 것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완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이제 이 2024년 총선에서는 현재 이미 121석이 수도권에 배정이 돼 있어요.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지역구가 아마 그 다시 이제 지역구 조정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늘고 이제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거의 뭐 절반 정도의 그 이제 육박할 텐데 이 수도권 민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는 뭐 지금 의석이 몇 개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지지층을 넓히면 선거에 이기는 것이고 지지층을 좁혀가면 선거에 패배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거의 뭐 기본적인 그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유인심의 영향을 받는 사람보다는 국민 전체 특히 수도권의 어떤 민심을 얻는 그런 그 당대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민심 30% 반영을 아예 없애고 당심 100%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충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네. 당대표 선거할 때 그때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거든요. 근데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면서 역전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빚으면서 정권 초에 뭐 엄청난 그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다. 차라리 그 당시에 나경원 대표가 됐더라면 하는 뭐 그런 그 당원들 사이에서는 네.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지금 그 아직 뭐 좀 이른 얘기긴 합니다만 당신 100%만을 반영할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뭐 유승민 아마 요 정도 순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한 그 유승민 뭐 그 비슷한 정도의 그 당심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네. 높은데 어떻게 보면 또 당심으로만 100% 하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또 제법 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그 당대표 선거가 흥행에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당원들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흥행 성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결과다. 실제로 오늘 비대위가 이런 결정도 했어요. 전국 단위 선거에 각종 당내 경선을 할 경우 경선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오늘 의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 5인 대통령 후보 경선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 경선 등의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내년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원천 봉쇄한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이준석 포비아 이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일단 뭐 국민의힘이 이런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고 왜 도입한 건가요? 일단 그 지금까지는 당대표 선거를 했을 때 최다 득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한 10명 정도가 나왔을 때는 한 뭐 20-30%의 그 득표율로도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등만 하면 되는 그럼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대표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이제 결선 투표제를 이제 도입하자는 것인데 네. 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제 친윤계 주자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의 이제 후보 단일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윤계 후보가 여러 명이 난립했는데 이제 친윤계 후보와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후보 또는 친윤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대1로 붙었을 때는 친윤계 후보 쪽으로 표가 확 쏠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 단일화 효과 이런 거를 이제 노리는 측면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뭐 이런 그 것과 관련해서는 결선 투표제를 뭐 도입한 측면도 뭐 나름 이제 그거는 뭐 상당히 이제 발전된 측면이 있지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비윤계 후보들은 여러 가지를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자, 뭐 계속해서 좀 다른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소식 좀 살펴볼까요? 네, 원래는 올 연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금 고물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넉 달 연장이 되는데요. 경유와 LPG 유세는 현행대로 37% 인하폭이 유지되는데 반면에 휘발유는 인하폭이 25%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516원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615원으로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휘발유만 인하폭을 줄인 이유가 뭘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 주유소를 가보시면 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역전이 돼 있습니다. 경유가 한 200원 정도 더 비싸고 네. 휘발유가 200원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는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경유 가격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에 대해서 좀 줄인 거죠. 나머지 그 유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똑같이 37%의 인하폭을 적용하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인하폭이 25%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휘발유 같은 경우는 100원 정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휘발유와 경유 차이가 한 100원 정도로 이제 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여전히 경유가 비싸기는 그렇죠. 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 경유가 이렇게 그 가격이 높은 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히 경유 부분에 대한 그 공급이 상당히 좀 축소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반면에 이제 휘발유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는 휘발유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고 경유는 그대로 가격이 유지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이동우 기자 또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